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웹진 비유라는 모바일 문예지? 네, 웹 전용 월간 문예지 네, 들고 왔는데요. 일단 2019년 11월호 웹진 비유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여기에 실린 소설 중에서 정빛그림 작가의 눈 속의 늑대들,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고요. 먼저 웹진 비유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는 처음 소개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웹 전용이어갖고 인터넷 들어가서 웹진 비유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서 작품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장웹진 소개해드렸는데 문장웹진이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소개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2017년 12월에 창간한 모바일 웹 전용 월간 문학 웹진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예지에서 뭐 작가들의 시나 소설 신작을 볼 수 있는 그 코너가 쓰다라는 코너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 문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이게 하다라는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약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그런 섹션이 또 묻다라는 섹션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매월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실리는데 저한테 좀 재밌었던 부분은 보통 문예지는 대부분 시나 소설, 단편소설, 그 다음에 장편 연재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쓰다 코너에 동시랑 동화도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모든 호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예 소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동화나 동시만 실리는 경우도 있고 실리는 창작 작품의 장르의 폭이 조금 넓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재밌는 게 이런 작품들을 들어가서 보면 맨 밑에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호에 소개할 정빛그림 작가의 눈 속의 늑대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겨울, 눈, 예술가들, 소문, 이질감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제가 클릭을 하면 소문을 제가 클릭해 봤더니 소문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다른 작품들이 연결돼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다양한 작품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마련이 돼 있고 또 재밌는 건 작품을 쓴 작가들에 대한 소개가 보통은 뭐 어느 문예지로 등단을 했고 어떤 경로로 등단을 해서 어떤 작품집을 냈다 정도인데 여기는 아마 작가 본인이 쓰는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자유로운 자기소개 형식이어서 객관적인 정보가 실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런 거 배제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소개를 쓴 그런 작가 소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하다라는 코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섹션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일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 누가 기억해 줄까? 내 이야기는 내 힘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서 복순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복순 씨라는 어떤 할머니가 있고요. 이 손녀 박경서라는 손녀가 소설을 쓰는데 이 둘이 한 팀이 돼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할머니 스스로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손녀인 박경서 작가도 여기에 대한 에세이를 함께 쓰면서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구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녀가 함께 글을 쓰는 그런 작업을 이 하다라는 섹션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학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자유롭게 들어가 있어서 단순히 뭐 창작품이나 비평이나 보통 리뷰나 에세이나 그런 식으로 좀 한정돼 있는 기존 어떤 출판되는 그런 종이 잡지들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조금 젊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그래서 이번 11월호의 소설은 정빛그림 작가의 눈 속의 늑대들,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로라, 그리고 듀나 작가의 우리 미나리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3편이 실렸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정빛그림 작가, 김초엽 작가 작품 들고 왔는데 먼저 정빛그림 작가는 경희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비유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 좀 화제가 되는 글들의 링크 정도 타고 들어와서 보긴 했는데 이번에 비유를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영님과 주고받았고 여기에 실린 작품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정빛그림이라는 작가 이름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빛그림이라는 소설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고 다 읽고 나서는 좀 묘하게 여운이 남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인상이 좀 남은 소설이에요. 그 내용은 아름답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문장의 톤이라든가 여기 분위기가 전달해주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묘하게 미적인 부분에서 좀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가에 대해 궁금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작가 소개를 읽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반적인 이력 소개에서 벗어나 있는 작가 소개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정빛그림 작가 밑에 소개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미적 작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의 운동성을 좋아한다. 흔들림과 변화, 너무 미묘해서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한 깨달음, 아픔을 담보로 성장한 인물이 잠깐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 대하여 생각하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개도 좀 알듯 말듯한 내용이잖아요. 대신에 이 소설 눈 속의 늑대들을 읽고 나면은 여기서 느꼈던 그 미묘함 그리고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어떤 아픔을 담보로 한 그리고 누군가 마주치는 짧은 순간 이런 것들이 좀 이 소설에도 맞는 부연이겠다 싶은 생각은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에 있는 좋은 소설들 중에 왜 이거를 소개를 하고 싶을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여운이 남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설 속에서 흔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낯익게 마주치는 직업이 뭐 출판사 직원이라든가 언론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대학원생이라든가 그 작가가 나온다든가 조금 그런 직군에 있는 그러니까 예술 계통에서 활동을 하지만 텍스트를 이제 주재료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이 지면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많이 읽어온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읽어도 새로운 면도 있고 발견 못하는 부분들을 잘 포착하는 소설들도 발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빛그림 작가의 눈 속의 늑대들에는 예술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회화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술계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술 전공자들 그중에서도 화자인 준우를 제외하고는 주미도 그럴라나 아무튼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유복한 환경에서 유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부와 석사까지 마칠 수도 있고 자기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박사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화자인 준우가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줄거리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준우와
헤어졌다 만났다 이제 오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혜주라는 어쨌든 지금은 연인인 여성이 등장을 하고 네. 이 혜주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준우 같은 경우에는 뭐 목공 작업도 하고 어디가에서는 가구 디자이너로도 소개도 되는데 연인인 혜주는 이 준우를 조각가라고 또 소개하는 좀 그렇게 보이고 싶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혜주와 준우가 토요일마다 모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롱인 거죠. 혜주의 친구인 안경이 운영하는 안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읽어드리자면 북정마을의 단층집을 개조해 만든 윈도우 갤러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어떤 모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임의 이름도 굉장히 푸르주아 냄새가 나면서 그래서, 약간 한량 모임 같은. 네, 저희가 뭐 서구의 살롱을 떠올렸을 때 네. 되게 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이죠. 네. 예술의 난해함을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네. 모임을 하고 이곳에는 이제 평론가도 오고 이제 갖가지 예술 작업 공부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엔 이제 술 마시고 얘기하는 네.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우도 처음엔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매주 그 모임을 혜주와 굉장히 성실하게 출근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혜주가 드물게 오지 않았던 날 눈이 막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임주미라고 네. 그 살롱의 그 모임에 나름 신의 인물인 거죠. 네. 새로 등장 얼마 전에부터 이제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임주미라는 여성을 또 준우가 묘한 시선으로 의식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눈 오는 풍경이라든가 저는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 이제 외국 지명 뭐 미넨이라든가 어떤 괴팅겐이라는 저한테는 좀 낯선 지명들도 나오기도 해서 네. 잠깐 그냥 이렇게 초반에 가볍게 읽었을 때는 네. 여기서 묘사하는 풍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의 대화나 이런 느낌들이 그냥 어떤 유학생들의 커뮤니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배경조차도 외국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다시 돌아가서 읽었더니 왜냐면은 그 오래된 단층집이라 그렇겠지만 보일러를 고치러 온 사람이 지하 창고에 있는 보일러를 그 고치는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현대적인 한국에 있는 집들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의 표현이어서 묘사여서 아, 이 집이 외국인 건가라고 네, 잘못 생각했어요. 보일러가 지하에 있나?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에 있는데 그 보일러를 다 고치고 문을 닫고 그 위에 카펫으로 덮었다라고 하면서 고장나기 전에는 보일러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도 이 배경을 좀 한국적이지 않게 느끼게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참여해본 적은 없어서 예술인들의 모임이 막 와인 마시고 대화하고 네. 그러다가 뭐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연인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담겨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안에 이제 임주미라는 이 인물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임주미 씨의 에피소드가 좀 소설의 중후반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그 임주미라는 인물이 던져주는 대사라든가 네. 정황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낯선 작가지만 그래도 제법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네. 매끄럽고 뭐 문장이나 대화 같은 것들도 군더더기 없고 그러면서 약간은 낯선 풍경을 전달하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완전히 낯선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이 주미가 약간 여기서 암시가 되는데 네, 맞아요. 대학교 시절에도 약간 사람들에게서 어떤 성적인 그런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고 네. 지금 현재 임주미를 만나는 이 모임 안에서도 임주미 씨가 올리브라는 여기서 상당히 아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마 남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자 작가에게 조금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올리브라는 작가가 네. 평론가로서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사진 네. 작업을 하고 여기 이제 안경이라는 인물 여성 인물이 임주미 씨에게 좀 무례하게 굴죠. 네. 굴면서 근데 올리브의 사진에 주미 씨도 나와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네. 하고 그리고 올리브가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사실이에요? 라면서 이상한 떠보는 말 같은 걸 하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그 올리브라는 작가가 사진 작업을 할 때 여성의 신체를 좀 드러내는 사진 작업을 한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네. 그게 여자들한테 좀 속여서 네. 그렇게 노출을 시켰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거기에 이제 임주미 씨도 포함됐다라는 소문도 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경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묻는데 임주미 씨는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대학 시절에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성적인 어떤 일 때문에 본인이 남자처럼 되고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는데 네. 사람들이 다 머리가 왜 그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가 또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다른 말이 들어가면서 네. 앞에 나온 올리브에 대한 얘기와 과거에 있었던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술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나 그런 식으로 속여서 촬영을 하는 약간 네. 그런 일들이 낯설지 않아서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몰래카메라 몰카 반대 시위가 나오잖아요. 네. 작년에 아마 대학로에서 했던 그 시위를 차용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시위도 나오면서 좀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생각도 약간 들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 낯선 느낌을 동시에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경희님이 그런 좀 이국적인 아우라? 약간 그런 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좀 되게 매력적인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풍겨요. 메시지나 인물들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인물의 내적인 부분은 아름답게 다듬어져 네, 있는 사람들의 네, 네. 인생을 다루는 소설은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풍이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간 묘사라든가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약간 낭만적으로 맞아요.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읽고 나면은 좀 잘 세공된 소설을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정빛그림 작가의 소개에서 네. 이제 미적 작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 이게 이제 첫 번째 소개 문장인데 그러니까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미적 작업이라는 통로를 통한다. 그리고 그게 사건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소설의 결과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건으로 변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자기가 어떤 아름답다 혹은 단단하게 다듬어서 네. 이렇게 표현해내는 작업을 하는 소설을 쓴다라고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인지는 네. 전혀 정말 찾아봤지만 알 수가 없어서 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그 임주미 씨가 어쨌든 그 안에서 일어난 모임 때 어느 날 결국 뒤에 정황대로 얘기를 하자면 와인병이 깨질 정도로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임주미 씨를 지켜보던 나는 주미 씨가 나가자마자 그 주미 씨가 흘린 자주색 목도리를 주워 들고 그곳을 빠져나왔다로 그냥 장면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추측은 하는데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네.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물론 뒤에서 이제 여자친구인 혜주가 그때 왜 따라 나갔어? 라고 이제 친구에게 전해 들은 거겠죠? 네네. 했을 때 그냥 목도리 갖다 주려고 했어. 뭐 더 있으라고도 하고 싶고라고 되게 드라이하게 말을 하는데 네. 과연 그것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는 결국 올리브의 그 전시가 있는데 그 네. 여성들을 찍은 네. 근데 거기서 임주미 씨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로 소설이 끝나면서 네. 뭔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우라는 사람도 어떤 윤리적으로 무결하다고 못하겠고 네. 어쨌든 임주미 씨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반면 그의 상처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주미라는 사람에 대한 상처도
어느 정도 포착은 됐는데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또 욕망 같은 것도 있는 것들이 네. 굳이 그거를 심리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장면이나 상황으로 네. 표현을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약간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 임주미 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약간 추정되는 네. 약간 여자들을 속여서 약간 그런 사진들을 찍는 그 올리브가 되게 명확하게 좀 나쁜 놈으로 네. 보인다고 하면 안경이라는 이 갤러리의 주인이자 네. 모임을 약간 운영하는 이 안경이라는 여자인 것 같은데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임주미한테 되게 무례하게 근데 주미 씨도 거기에 찍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부분은 또 되게 무례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 전시가 열렸을 때 나는 올리브 볼 수가 없어 안 갈래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몰카 시위 몰카 반대 시위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완전히 그런 편은 드는 것 같지 않은 또 그런 느낌이 들고 맞아요. 혜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그 몰카 반대 시위에 나갔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그 임주미 씨를 상당히 약간 비난하는 올리브한테 진짜. 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약간 임주미를 비난을 하면서 임주미를 되게 경계하고 그런 쪽으로 문제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모순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성향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임주미를 되게 감싸주고 그 순간에 그나마 가장 임주미 편을 드는 척 하지만 그리고 뒤에 병을 다 같이 깼다. 와인병을 임주미가 깼다며? 네, 라고 맞아요. 혜주가 물어보자 네. 다 같이 깼어.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 임주미를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결국은 그 여자들이 속옷만 입거나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그런 사진들 속에서 임주미 얼굴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모순적인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네.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해주신 사람들이 깬 거야. 임주미 씨가 깬 게 아니라고 하면서 혜주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말로 사람들이 그걸 깼다라는 건 어떤 임주미 씨가 그런 행동을 하게 어떤 말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네네.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그러니까 어쨌든 말 때문인데 앞에서 또 그 혜주의 친구들이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공연을 보러 거기서 밤새 완전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다. 근데 그게 결국엔 그 말 때문에 되게 즐거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결국에는 매주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대화? 어떤 수준의 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에서 전하는 느낌으로는 정말 예술에 대한 토론이 오가는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나머지는 가십거리와 시시껄렁한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너무 즐겁게 즐기는 집단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집단에 대한 묘사 같은 것도 이 안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맞아요. 네.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 칼을 들지 않은 그렇지만 말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약간 다들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혜주라는 그 자기의 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임주미 씨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자기의 그 관심을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서로 약간 속내가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는데 그냥 좀 말은 서로 많이 난무하는 그런 관계는 또 무엇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다 읽고 나면 눈 속의 늑대들이란 제목이 좀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눈 내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겨울인데 여기서 정말 이 눈 속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을 약간 물어뜯는 늑대들 그런 무리들이 그 예술가들이 아닌가라는 이거 너무 끔찍한가? 어쨌든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게 부르주아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다 거의 부자인데 거기서 저 좀 확실히 좀 놀랐어요.
꽃을 사가는데 올리브 맞아. 전시에 가격이 네, 꽃값이 65,000원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65,000원짜리 꽃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겨울이라 그런가? 네. 아무리 그래도 65,000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는 건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자구나. 그런 여기서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더 읽어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약간. 한번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보면서 네. 네, 저희 이렇게 정빛그림 작가 단편소설 눈 속의 늑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비유에 실린 김초엽 작가 로라라는 단편 소설 만나볼 건데요. 저는 김초엽 작가 작품을 죄송하게도 거의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예전에 리터에 실렸던 플래시픽션이랑 그 다음에 고유서사에서 시작한 낭독회 네. 갔던 그 짧은 소설 그렇게 네. 두 편 읽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로라가 제가 단편소설, 그러니까 80매짜리 단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읽은 작품이었어요. 일단 재밌었어요. 재밌고 김초엽 작가가 약간 기본적으로 SF 기반의 그런 소재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들어가 있음에도 완전히 막 그쪽 소재주의라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서 약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네.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랑이나 인간관계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애정을 품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어서 네.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진이라는 화자가 나오는데요. 네. 이 진이라는 아마 남자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남자 주인공은 30대로 보이고요. 잘못된 지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지도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신체 지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고유해. 그래서 뭐 내가 팔을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팔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 수 있고 내 눈이든 머리든 다리든 발가락이든 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신체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고유의 신체 기관들을 수용하는 감각 자체가 어긋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지도를 가진 사람들, 신체 지도가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지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책을 이 사람이 펼쳐내죠.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자신의 연인인 로라라는 연인 때문인데요.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 이 로라라는 연인은 이런 식의 고유 수용 감각이 어긋난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라라는 자기의 연인을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연인이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있으며 연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연인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연인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진은 이 연인인 로라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다음에 많은 독자들의 비슷한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는데 그 중에서 H라고 하는 사람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잘못된 지도를 쓰게 된 이유나 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세 번째 팔이 자신에게 있다고 감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떤 사고를 당한 이후로 팔이 원래 2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세 번째 팔이 있으며 이 세 번째 팔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 팔의 통증은 없어졌지만 이 세 번째 팔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감각 자체는 너무나 여실히 살아있어서
기계 장치로 팔을 만들어서 그 세 번째 팔을 몸에 연결해서 팔을 세 개를 결국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진이 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로라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소재가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좀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사랑과 이해는 같을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로라가 이제 세 번째 팔을 가지면서 변형된 신체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약간 변형된 신체를 가지게 된 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연인은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새로운 그 신체를 가진 연인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새롭게 부착된 신체가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과연 옳은 일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서 로라가 세 번째 팔을 달면서 진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저가 진이라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 외형 변화가 조금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외형 변화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전에 제가 사랑을 했더라도 싫어지거나 어쩌면 혐오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그 상대 연인의 무엇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외형의 조건이 변하면 그 사랑도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랑은 너무 가벼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런 질문들 때문에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어요. 저도 일단은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뭔가 김초엽 작가님의 네. 그 첫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을 먼저 이제 읽고 지난번에 이제 플래시픽션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네. 첫 소설집에 실린 재작년 2018년부터 이제 발표한 작품들의 경우에는 네. 조금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충분히 뭔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우주 공간이라던가 아예 다른 행성 혹은 냉동 인간 상태, 냉동수면 상태에 처한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설정들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번에 플래시픽션도 왜 그게 가짜 안구를 눈에 심는 맞아요. 설정이었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신체 변형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노라에서 나와서 네. 약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에 대한 혹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 대한 집중으로 네. 조금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이 하나 더 붙었을 때의 우리에게 낯섦인 건데 네. 그냥 사실 인간의 신체가 왜 여기서 그 환상을 없애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는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연인이 어느 날 나는 사실 팔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 팔을 잘라낼 거야 라고 했을 때의 반대의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거는 환상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고 네. 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가 변형됐을 때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됐을 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예전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질문이 들었다에 저도 공감을 했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망가진 지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 망가진 지도를 복구할 수 없으니까 뇌과학적으로 그거를 고치기 전에 네. 자기의 신체를 먼저 고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같은 걸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로라가 네. 아름다운 기계팔을 달았거나 그러니까 그 네. 아름답다는 게 어떻게 해도 사람한테는 낯설겠죠. 대신에 어떤 장식적인 효과가 네. 있다라든가 그 수술이 완벽하게 접합이 잘 되어서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고 미적으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네. 접합부비에서 막 진물도 나고 아프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계속 수정해줘야 되는, 고쳐줘야 되는 그런 기계 팔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저한테는 마지막에는 좀 약간 이상한 해석인데 약간 성형 중독 같은 거를 좀 떠올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네. 다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위험하고 더 하는 거는, 그리고 나쁜 표현도 있잖아요. 네.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네. 그렇게 돼가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하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20살이 되면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 성형이나 시술을 해야 네. 해 라거나, 아니면 한 번 했던 친구들이 한 4, 5년 지나서 또 한다거나 네, 같은 수술을, 그런 것들을 사실 별 문제의식 없고 그냥 친구의 선택, 근데 돈도 들고 아프고 엄청 힘들다는데 저거 왜 하지라고 하면 스스로 만족도가 엄청 높다라는 걸 어필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 그럼 그건 자기 만족 때문에 택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비난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성형이 아니라 과한 기준, 그러니까 과한 무언가로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엔 아름다움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성형 같은 네. 거에 대해서도 괜히 이것과 상관없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눈을 하나 없애거나 내 팔을 하나 더 달거나, 이게 신체 연인은 변형을 가한다는 거? 연인은 되게 괴로운 입장인데 사실 네. 그거는 나에게 허락을 구할 일도 아니고 그쵸. 존중해줘야 하는 일인데 그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환상 혹은 다른 네. 착각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또 그런 어떤 지금으로서는 성형이라는 생각이랑 연결을 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추엽 작가의 소설은 네. 이게 항상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게 장점이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SF에서 던지는 그 매력적인 시공간의 느낌을 네. 혹은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언가가 달라진 혹은 다른 선택을 한 인류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랑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어떤 요즘의 좀 화두 중에 하나인 신체 증강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포스트휴먼 관련한 수업을 듣다가 세 번째 팔을 만들어 붙인다는 것, 이런 식으로 약간 신체 변형을 가하면서 신체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약간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작품에서는 로라가 세 번째 팔을 닮으로써 오히려 더 신체에 결함이 생긴 약간 그런 반대되는 케이스지만, 여기 소설의 세계 트랜스 휴먼 연합이 나오면서 왜 우리는 과학기술이 현재 발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체의 한계를 과학기술로 뛰어넘을 수 없는가, 이것이 왜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나 이슈나 이런 화두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포스트 휴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 소설 안에서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지점들인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김추엽 작가의 대부분의 소설이 좀 읽어보면은 네. 슬픈 설정들도 있고 소수자들도 나오고 네. 하는데 항상 끝에는 어쨌든 마음이 좀 따뜻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소설도 어쨌든 그 연인을 이해하기 위해 책까지 쓰고 오랜 기간 취재까지 마친 사람인데 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결론을 얻었지만 또 로라가 찾아오고 했을 때는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또 상황,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커튼 그쵸. 너머로 이제 서성이는 실루엣이 있고, 그 말은 이제 로라의 특유의 신체가 자기가 이제는 네.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일 텐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쵸. 실제 현실에서는 정말 극복하거나, 그리고 좀 로라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녀의 태도는 또 약간 네.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 설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설득이 없는 통보였고, 네. 또 비밀로 해온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일부러 그 세 번째 팔을 자꾸 이제 접촉을 시킨다거나 네.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해맑게, 물론 속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가 이 연인의 입장이면은 너무 괴롭겠다. 정말 지금이 과거처럼 예전처럼 사랑한다고는 감히 못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거부한다고 치면 네. 거부하는 이유가 저 신체 때문이면 그건 나에 대한 스스로 비난하게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마지막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끝나니까 마음이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점만 잠깐 얘기하면요. 네. 저는 다 좋았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이 소설이 숨겨지는 부분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진의 입을 통해서 다 해버려서 약간 맞아요. 독자가 그 너머로, 문장 너머로 좀 짐작하거나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욕구는 조금 충분하지 않아서 맞아요. 저는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조금 순조롭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작가가 계속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소설을 써내려가는 게 되게 흥미롭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줄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 이렇게 김추엽 작가 단편소설 로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 웹진 2019년 11호에 실린 최진영 작가와 김희설 작가의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빛그림 단편소설 눈 속의 늑대들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시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불현듯 내가 그들을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비슷한 대화를 지겨울 정도로 자주 나누었다는 착각이 들었다. 혜주가 먼저 전시장으로 들어가 내게도 얼른 오라고 손짓했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혜주는 자연스럽게 무리로 스며들었다. 밖에서 관람하게 되어 있는 화면 속에는 여자들이 있었다. 거실 창틀에 걸터 앉은 여자, 흐트러진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고개를 숙인 채 욕조에 쪼그려 앉은 여자, 신디 셔먼의 사진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차례로 흘러나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여자들은 속옷만 입거나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영상을 계속 보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둑한 화면에서 임주미 씨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놀랄 것도 없었다. 아직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에 눈은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잔뜩 내리고 쌓이고 얼어붙었다가 마침내 녹아서 더러워지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눈이었다. 그것도 봄이 와야 말이지만. 나는 갑자기 걷고 싶어졌다. 큰 도로까지 걸었을 때 손에 꽃다발이 들려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계속 갔다. 마로니의 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뛰기 시작하자 붉은 꽃잎 몇 장이 걸음보다 앞서 날렸다.